한편 수업으로 돌아가자면 아주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터프하게 진도가 나가고 있고 오늘 화요일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고 나면 머신러닝 실습을 하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10월이 상당히 터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지난번에 영상으로 공유 드린 것들은 사실은 개념적인 거는 이미 다 다뤘던 것들이어서 개념적인 게 추가된 건 없고요. 다만 그 개념들을 C++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에 대해서 좀 추가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파이썬일 땐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C++일 때 어떻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구현해낼 것이냐. 특별히 이제 폴리모피즘, 다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virtual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거를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C++로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큰 분수령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5개의 이제 키워드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결국 이 서브클래싱과 서브스티튜션 그쪽이 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뭐냐면 자녀인데 부모인 척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녀 클래스로 생성이 됐는데 자녀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어사이먼트를 뭐 부모 클래스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타입이 미스매치 나는 듯한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복잡한 것들이 탄생을 합니다. 사실 그걸 허용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의 제약사항이 많아져서 그거를 이제 허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죠. 앱스트랙 클래스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결국 인헤리턴스를 잘 하기 위한 건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객체들을 이제 구조화하고 특성화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애들을 묶어가지고 계속 위에 누가 부모일 거냐. 그 부모들 간에 또 묶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나오고 조상님도 나오고 쭉쭉쭉 이렇게 분류화를 시키다 보니까 중간에 서브스티튜션도 나오게 되고 나중엔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이 세상에 내가 얘를 실현시키진 않을 거지만 개념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서 묶여버리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라는 것도 등장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바인딩에 있어서 뭐 부모 클래스 타입에서 실행하면 당연히 부모 클래스에서 구현된 펑션이 실행돼야 될 것 같지만 클래스 서브스티튜션과 맞물리면서 정의가 부모 쪽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하는 펑션은 자녀 클래스 쪽에 구현된 놈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런타임 바인딩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인딩의 두 가지를 제가 용어를 써가지고 나타냈던 것 같은데 스태틱 바인딩이 결국은 저 맨 밑에 있는 왼쪽에 오버로딩하고 형통하게 되겠죠. 컴파일 타임에 펑션 네임과 뒤에 아규먼트 리스트만 보고도 어떤 펑션을 수행할지 안다. 그런데 다이나믹 바인딩은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서 컴파일 타임에는 어떤 펑션을 실행할지 알 수가 없어요. 런 타임에 somehow 뭔가 괜찮은 매치를 딱 해내서 부모 거면 부모 거 아니면 자녀 거면 자녀 거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원리를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복잡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좀 더 원리적인 얘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버로딩 오퍼레이터라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흔한 수학 기호들 여기에 나와 있죠. 뭐 크네, 작네, 뭐 같다, 뭐 곱하기,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도 오버로딩을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C++에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와닿는 덧셈, 뺄셈, 곱셈 같은 정의들은 이미 C++에서 해주죠. 뭐 정수 더하기 정수 이런 건 다 해주는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OOP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만의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내가 만든 클래스를 가지고도 뭔가 플러스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클래스 오브젝트 2개를 만들었는데 걔네들 간에 덧셈 연산을 하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만든 것들 간에 뺄셈 연산도 하고 싶고, 곱셈 연산도 하고 싶고, 나만의 어떤 덧셈, 뺄셈, 곱셈을 하고 싶단 말이죠. 왜냐하면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내가 만든 클래스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뭔지 마이너스가 뭔지 전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뭐 네 개의 밸류를 가진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 오브젝트가 두 개가 탄생해서 얘네 둘을 더하는 기작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의된 게 없잖아요. 내가 만든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 덧셈 기호가 뭐 네 개의 밸류가 네 개의 밸류가 있으면은 이거를 각각 이렇게 페어로 하나씩 하나씩 쌍으로 더하는 것이 내가 정의한 클래스의 덧셈이다. 라고 나만의 어떤 정의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C++에서는 기본적인 오퍼레이터도 오버로딩을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두 가지 폼으로 오버로딩이 가능하다고 하죠. 지금 그냥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우리 정수나 실수 더할 때 쓰던 식으로도 덧셈이 가능하고 근데 A랑 B가 사실 클래스 오브젝트인 거예요, 여기서는. 클래스 오브젝트. 그 다음에 멤버 펑션으로도 콜을 할 수 있어요. A 안에 A라는 클래스 오브젝트 안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어떤 펑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점 오퍼레이터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시를 한번 보면은 지금 그 프로그래머가 CV 벡터라는 자신만의 클래스를 구현을 해놨네요. 이 CV 벡터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개의 밸류예요. x랑 y라는 인티저고 여기에 뭐 컨스트럭터 선언해 놓은 것까지는 이제 알겠고 근데 이 CV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 정의를 한 거예요. CV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것은 이제 오퍼레이터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놓고 어, 현재 내 오브젝트 디스 플러스 새로 받은 어떤 아규먼트를 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CV 벡터 타입으로 토해내게 될 건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이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CV 벡터 파라미터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x 플러스 새로 받은 x를 그냥 두 개를 더해서 결과물로 내놓고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y랑 새로 받은 y를 더해서 결과물을 내놓은 다음에 이 x랑 y를 가지고 있는 내가 임의로 생성한 CV 벡터 템프라는 거를 리턴하게 됩니다. 결국 엘리먼트들끼리 더해진 CV 벡터 오브젝트를 토해내는 것이 덧셈의 정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이제 멤버 펑션으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은 제가 여기 써놨듯이 정의는 이제 C 벡터 멤버 펑션으로 하는데 콜링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A 닷 오퍼레이터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A랑 B를 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C++가 플러스 알파로 제공해주는 문법이에요. 멤버 펑션이지만 그냥 일반 덧셈 마치 클래스 바깥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A 플러스 B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자, who라는 오브젝트랑 마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더하는 식의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럼 리설트 값은 당연히 3과 1이 더해진 4랑 1과 2가 더해진 3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리설트 x랑 리설트 y를 출력하면 4랑 3이 나온다는 것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멤버 펑션 정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빨간 박스 쳐진 대로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멤버 펑션의 정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메소드가 아닌 바깥에 존재하는 함수처럼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소드가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인데 CV 벡터 오브젝트 두 개를 받아서 각각의 엘리멘트를 더해서 토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함수처럼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멤버 펑션처럼 콜링을 하는 문법은 불가능하고 여기처럼 그냥 A 플러스 B 이렇게 일반적인 덧셈으로 콜링하는 것만 서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우리가 덧셈이나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을 멤버 펑션처럼 콜할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다 정의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에 존재하는 좀 특이한 멤버들이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클래스에 존재하는 게 기본적으로 베리어블들인데 베리어블들 말고 컨스턴트들도 클래스가 포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희 스태틱 멤버는 멤버 형식은 꼭 베리어블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그냥 오브젝트를 어떻게 선언을 하든 간에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놔요. 지금 static 한 다음에 int n이라고 해서 멤버 베리어블을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원래 같으면은 이게 임의의 값으로 각 오브젝트마다 다르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야 할 텐데 여기 보면 되게 특이하게 정의를 해놨죠.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게 아니라 클래스 자체, 지금 블루프린트 자체에서 이미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 클래스 안에 n이라는 게 있는데 얘의 값은 무조건 빵이다. 오브젝트랑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그 클래스의 광범위한 특성으로 쓰고 싶은 어떤 값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펑션도 당연히 이렇게 스태틱한 펑션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스페셜한 멤버들이 있어요. 어, 이것도 결국은 클래스를 이 세상에 잘 만드는 과정, 그리고 잘 없애는 과정, 그 다음에 특별히 어사이먼트를 서포트하는 과정. 이게 사실은 우리 베리어블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들인데 그거를 클래스에서도 유연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일단 컨스트럭터들이 좀 있죠. 컨스트럭터들은 클래스를 만들 때 뭔가 작용을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있고 카피할 때도 어떤 컨스트럭터가 있고 무브할 때도 컨스트럭터가 있고 이렇게 좀 다른 면모가 있는 컨스트럭터가 세 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클래스를 없앨 때도 뭔가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디스트럭터가 있고 그다음에 카피 어사이먼트, 무브 어사이먼트 이것이 컨스트럭터랑 좀 다르거든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면 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특정 클래스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메모리도 잡아주고 하는데 특정하게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멤버 베리어블이 x, y, z가 있는데 걔네들의 값이 뭐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고 그냥 메모리 공간에다 애를 낳아놓은 거예요. 값을 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게 가장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그 클래스 탄생 방법이겠죠. 오브젝트 탄생 방법이겠죠. 아무것도 값을 할당하지 않고 베리어블들을 위한 값만 그 메모리만 잡아. 그래서 얘는 언제 생기냐면 내가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 나만의 컨스트럭터를 안 만들었어요. 그럴 경우에 C++가 막 에러를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나만의 컨스트럭터를 만들잖아요. 그럼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무조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컨스트럭터를 정의를 하면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없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정의를 안 하면 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나온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나온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원래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있는 친구인데, 제가 클래스 example 2라는 걸 만들면서 나만의 컨스트럭터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가 어떤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그 파라미터 값을 이 토탈이라는 베리어블에다가 넣는 식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자, 그럼 얘는 파라미터를 취하는 컨스트럭터죠. 근데 제가 실수로 나는 파라미터를 취하는 컨스트럭터를 만들었지만 디폴트 컨스트럭터도 당연히 존재하겠지. 근데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파라미터를 하나도 안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자, 이렇게 내가 만든 컨스트럭터로도 여기서 선언을 해놓고 이 둘째 줄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도 한번 선언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냥 파라미터를 취하지 않는 컨스트럭터가 이 클래스 example2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존재했는데 내가 나만의 컨스트럭터를 만드는 바람에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사라져서 이 두 번째 줄처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렇게 파라미터를 취하는 나만의 컨스트럭터를 만들 때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컨스트럭터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습관적으로. 안 그러면 네, 에러가 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트럭터인데 기본적으로 디스트럭터도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 쓰는 것인데 어, 나만의 디스트럭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클래스 안에서 new라는 것을 선언할 경우들이 있어요. 컨스트럭터에서. 그런 다이나믹한 메모리 얼로케이션 했을 경우에는 디폴트 디스트럭터로 커버가 어려우니 새로 만들어서 딜리트가 매뉴얼하게 동작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 컨스트럭터에 의존해서 지워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피 컨스트럭터인데 얘는 어떤 걸 할 때 쓰고 싶냐면 지금 이런 걸 할 때 쓰고 싶은 거예요. 저 지금 여기 굵은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example5 클래스로 바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 때 기존에 존재하는 이 f라는 클래스, 이 위에서 만들어졌죠. 이 f라는 오브젝트의 내용을 다 복사해서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사실 우리가 베리어블 많이 하잖아요. 뭐지? int a는 5, 뭐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서 선언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컨스트럭터가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메모리 공간을 잡아서 애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f라는 다른 오브젝트를 아규먼트로 받아서 거기에 있는 멤버들에 다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애들을 다 복사를 해오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f에 있는 컨텐츠들을 다 복사해오는 기능을 해야 돼요. 그게 다 컨스트럭터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컨스트럭터를 카피 컨스트럭터라고 해요. 그 카피 컨스트럭터는 내가 A라는 클래스의 카피 컨스트럭터를 만든다. 그럼 그 컨스트럭터의 파라미터도 A라는 클래스가 들어와야 돼요. A라는 클래스가. 그래야 A라는 클래스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 값을 다 복사해갖고 나한테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전 파이썬에서 딥 카피가 뭐냐, 쉘로우 카피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카피 컨스트럭터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쉘로우 카피 방식으로 가져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포인터로 어떤 어, 오브젝트 A가 어떤 다이나믹한 엘로케이션 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카피 컨스트럭터로 새로운 걸 만들 때 그냥 기존에 존재하던 친구한테 화살표 날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하게 할당된 애를 다른 곳에 만들어서
걔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식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애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식으로 동작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쌍둥이를 생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명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친구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카피를 하고 싶으면 내가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example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지금 클래스 example 5라는 것은 스트링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져요. 근데 아직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죠. 근데 이 내용물은 언제 생성되냐면 컨스트럭터에서 생성이 돼야 되겠죠. example 5라는 컨스트럭터가 여기 정의가 되어 있고 이때 new로 다이나믹 메모리 어로케이션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내가 포인터를 날리는 식으로 컨스트럭터가 동작해요. 그러니까 example 5 오브젝트가 계속 생길 때마다 새로운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이 일어나면서 거기다가 내가 나만의 PTR을 날리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디스트럭터도 잘 디자인을 했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딜리트를 해줬으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카피 컨스트럭터를 하는데 이때 내가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친구를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뭘 꼭 해줘야 되냐면 나만의 나만의 다이나믹 메모리 어로케이션을 새로 해줘야 디카피가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X의 컨텐츠를 원래 같으면 그냥 PTR을 X의 컨텐츠를 가리키도록 어사이먼트 하는 식으로 하면 쉘록인데 지금 이게 어사이먼트를 한 게 아니라 메모리를 새로 만들어 버렸어. 같은 컨텐츠를 가진 새로운 메모리를 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딥카피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 이렇게 new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PTR이 엑스다 컨텐츠를 가리키도록 해버리면 이제 쌍둥이는 아닌 거죠. 원래 같은 공간을 두 개 다른 포인터 가리키는 식으로 동작해서 쉘로우 카피가 그래서 이제 나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쉘로우 카피 위주로 할 건지 디카피 위주로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의를 해야 되고 주로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는 종류의 클래스라면 아마도 딥카피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카피 어사인먼트는 그럼 뭐냐면 여기에 지금 차이들이 나와 있고 마이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가진 수라는 오브젝트를 처음 만든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컨스트럭터를 써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 클래스라는 어 마이 클래스라는 클래스에 바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그때 기존에 존재하던 foo라는 오브젝트의 내용물을 다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싶으면 copy constructor를 불러야 되고. 근데 그것과 조금 다르게 문법만 다른데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이거예요. 그냥 equal 해갖고 assignment. 우리가 그 variable assignment 하는 식으로 동작할 때도 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base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assignment를 한다. 그럼 컨스트럭터가 불려야죠. 없던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이 약간 다른. 지금 수라는 오브젝트도 이미 존재를 해요. 앞에서 만들었으니까. 마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던 클래스 오브젝트의 내용물을 다른 오브젝트의 내용물을 카피해와서 다 바꾸고 싶을 때 이런 경우도 저희가 많이 하죠. 기존에 A가 5였는데 A를 6으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자주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꿀 때는 컨스트럭터는 아니죠.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니까. 컨스트럭터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내용물을 바꿔주는 동작만 하면 되고 이런 동작을 서포트하는 게 copy assignment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과정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서포트할 때도 디폴트로 제공하는 것은 쉘로우 카피. 내가 만약에 제대로 카피를 해오고 싶으면 이렇게 디카피 방식 new를 선언해서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된다.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컨스트럭터 때랑 조금 다른 동작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delete ptr이라는 게 추가되었네요.
그러니까 example 5가 원래 컨스트럭터로 만들어질 때 이 ptr이라는 포인터를 new라는 걸 써갖고 어딘가 만들었잖아요, 컨스트럭터 때. 근데 지금은 그냥 어사이먼트니까 이미 지금 ptr이 다이내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으로 잡혀가지고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걔부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가리키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이브하게 이 위에 라인을 없애버리고 그냥 PTR 이퀄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 다 꼬이는 거예요. 이제 막 메모리들이 여기저기서 안 없어지고 여기저기서 막 나동그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딜리트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뉴로 메모리 알로케이션 해서 기존 지금 파라미터로 받은 컨텐츠를 가리키도록 해줘야 적절한 스위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그 디카피가 아닌 방식의 쉘로우 카피 방식의 이제 어사이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게 안 좋은 거고 뉴가 어디서든 불리면 이렇게 딜리트랑 뉴를 해주는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피 말고 무브라는 게 있어요. 무브. 카피는 원래 있던 거에서 뭔가를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고, 무브는 원래 있던 친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는 대충 넘어가고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오브젝트들 중에 이름이 있는 것이 있고 이름이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대부분 우리는 이름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걸 쓰는 과정에서 보면 이름이 없는 것들을 사실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a equal o라고 int 베리어블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그럼 a는 이름이 있죠. 근데 o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o는 그냥 밸류 자체잖아요. 걔한테 이름이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어사이먼트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쓰이는 밸류들이 있어요. 주로 equal 기고 오른쪽에 존재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a equal 뭐 B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어사이먼트 기호를 하면 어사이먼트 오른쪽에서 임시로 B 플러스 C의 결과값이 하나 토해내질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값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B도 이름이 있고 C도 이름이 있는데 어사이먼트 기호의 오른쪽에서 임시로 B 플러스 C 값이 탄생하라는데 걔는 이름이 없어요. 그죠? 그 이름이 없는 친구를 A에다가 어사이먼트를 할 때는 카피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냥 기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야 되고 왼쪽으로 완전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move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런 예시를 들어놨는데 my class라는 아웃풋을 토해내는 어떤 펑션을 여기다 만들어놨네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return 값이 my class 타입이네요. 그 다음에 my class fu라고 해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사용한 어떤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my class 오브젝트 바를 만드는데 여기다 fu라고 해서 넣어버리면 얘는 이제 카피 컨스트럭터죠. 왜냐하면 fu도 이름이 있고 바도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는 친구를 옮길 때는 카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네 번째 마즈라는 또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은데 이때 fn이라는 펑션을 실행한 리턴 값을 가지고 만들고 싶다. 어떤 식의 내용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fn이라는 걸 실행한 결과가 리턴 타입이 my 클래스잖아요. 그럼 얘는 임시적으로 탄생한 거죠. 펑션의 리턴 밸류들은 다 이름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걔한테 어떤 베리어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친구인데 이 이름 없는 친구의 내용물을 다 가져다가 마즈라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fn의 결과물로 가지고 있던 친구의 메모리가 다 없어져야 맞죠. 이 어사이먼트를 한 뒤에. 리턴 값은 잠깐 임시로 존재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걔가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들은 싹 다 없어지는 게 맞죠? 이 어사이먼트가 끝난 후에. 이런 경우에 무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브 어사이먼트는 뭐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기존에 존재하는 지금 바즈를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 바즈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어사이먼트를 하게 되면 컨스트럭터가 불리는 게 아니죠. 바즈가 이미 생겨난 상황에서 컨텐츠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 밸류를 보면 그냥 my 클래스 컨스트럭터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어사이먼트를 안 해놨어. 그래서 이 자체 my 클래스 가로친 펑션을 실행하는 순간 이름이 없는 어떤 my 클래스 오브젝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 바즈에다가 갖다 놓고 싶다. 그럼 move assignment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친구를 가져다 쓸 때는 카피가 일어나고 이름이 없는 친구를 가져다가 쓸 때는 move가 일어난다 정도로 얘기하고 이따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있는 것도 이제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얘기하는 거는 move assignment를 할 때 이제 rvalue라는 게 있는데 rvalue 자체를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riend class라는 게 있어요. 이제 inheritance를 볼 때 항상 상하 구조만 얘기했잖아요. 위에는 부모가 있고 아래는 자녀가 있고 자녀가 부모의 많은 것들을 상속을 한다. 이제 그런 정도 개념을 가졌는데 friend class는 서로 대등한 관계인데 눈여겨볼 점은 비밀이 없다. 친구들 간에는 비밀이 없다. 그게 이제 되게 주목할 점이에요. 우리가 인헤리턴스를 부모가 자녀한테 모든 걸 주긴 하지만 프로텍티드까지만 볼 수 있고 프라이빗은 안 보여주잖아요. 이제 부모들이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자녀들한테. 그런데 이제 친구들 간에는 프라이빗까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규칙을 위반하는 느낌이에요. 원래 좀 비밀로 하고 싶은데 걔까지 액세스할 수 있는 상당히 파워풀한 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맘대로 쓰면 안 되고 진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한 30초만 있다가 음, 카피냐 무브냐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볼게요. 네,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음, 이게 중요한 개념이면서 상당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카피냐 무브냐를 얘기할 때 반드시 다뤄야 되는 개념이 L value, R value 하는 거예요. 어사이먼트로 치면은 오른쪽에 존재하냐, 왼쪽에 존재하냐 정도의 특성 차이인데 한번 볼게요. 자, L value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인데 중요한 건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는 오브젝트들을 다 L valu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베리어블들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베리어블 자체가 이름과 밸류를 매칭한 게 베리어블이니까 모든 종류의 베리어블들은 다 L 밸류입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클래스 오브젝트도 다 이름을 가지고 탄생하면 L 밸류입니다. 근데 R 밸류는 뭐냐면 일단 임시로 존재하는 친구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임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이면서 이름이 없다. 이런 특이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밸류 자체, 예를 들면 5, 7, 10 이런 밸류 자체는 다 R 밸류.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밸류 자체는 다 R 밸류다. 그 다음에 어떤 수학 연산의 결과값, 이것도 다 R 밸류에 이름이 없잖아요. X도 이름이 있고 Y도 이름이 있었다 쳐요. 그래서 X랑 Y랑 다 베리어블인데 얘네 두 개를 더한 결과값은 이름이 없잖아요. 아직 제가 어사인먼트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임시로 탄생한 밸류예요. 얘도 당연히 임시고 그 결과값이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펑션 콜에 의해서 탄생된 리턴 밸류들. 그것도 임시로 결과값이 나왔지만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뭐 SQRT5에서 루트 5가 결과값이 나왔다. 근데 걔를 어디다 베리어블에다 어사인먼트를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얘 자체는 값은 있지만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밸류들이 중간중간에 탄생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죠? 그리고 이제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자면 L 밸류는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의 왼쪽에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A equal O 하면은 A가 왼쪽에 있는 거죠. A equal B 하면 B가 L 밸류지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던 베리어블로 어사인먼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R 밸류는 무조건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의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왼쪽 이름이 있는 애만 왼쪽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L 밸류는 이름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나중에 쓰고 뭐 연산도 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R 밸류는 그 익스프레션 하나가 끝나면 R 밸류가 존재하던 예를 들면 어사이먼트 익스프레션이 끝나요. 그게 끝나는 순간부터 이 R 밸류는 내가 다시 접속할 수 없어요. 사라지는 거죠. 임시로 잠깐 탄생했다 없어지는 친구들이 R 밸류. 그리고 이제 C++에서 레퍼런스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L 밸류는 우리가 친숙한 그냥 앰펄샌드를 쓰면 돼요. 베리어블 이름에다가 앰펄샌드 쓰면 되는데 R 밸류도 친절하게 레퍼런스를 제공해 주긴 하나 이제 구분을 좀 해줘야겠죠. L 밸류처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R 밸류 레퍼런스는 이제 앰펄샌드 두 개를 붙인다. 그래서 이 앰펄샌드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아 얘가 취급하는 밸류가 L 밸류구나 R 밸류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예시를 들어놨는데 int x equal 5다. 그럼 5는 R 밸류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x는 L 밸류예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int y에다 x를 했다. x 이미 이름이 있는 친구니까 얘도 L 밸류고 y도 L 밸류. 마지막에는 y equal x 플러스 3이다 하면 일단 x 플러스 3을 연산을 해서 값을 도출해야죠. 그런데 얘는 R 밸류예요. 이름이 x 플러스 3 자체는 값은 튀어나올지언정 여기선 8이겠죠? 8이 이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y는 다시 L 밸류가 됩니다. 이 예시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다고 치고 이제 카피냐 무브냐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같은 어사이먼트 기호예요. 같은 어사이먼트 기호인데 내가 어떤 밸류를 오른쪽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카피가 일어날지 무브가 일어날지 정해집니다. 만약에 나의 오른쪽에 L 밸류, 이름이 있는 친구가 존재하면 카피가 일어나는 거고 오른쪽에 이름이 없는 R 밸류가 존재하면 무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벡터 인트
자, 인티저 타입을 가진 벡터 A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럼 컨스트럭터가 불리겠죠?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내 컨스트럭터를 선언하는데 내가 내용물을 넣고 싶어서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밸류들을 써놨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름이 없네요. 그죠? 1, 2, 3, 4, 5라는 벡터가 생성이 됐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럼 R 밸류네. 그럼 move 컨스트럭터가 불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어사인먼트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move 컨스트럭터가 불렸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이름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B라는 두 번째 줄은 B라는 벡터를 또 새로 만들고 싶은데 기존에 존재하던 A의 컨텐츠를 가져와서 만들고 싶다. 그럼 A는 이제 이름이 있는 친구니까 B를 이니셜라이징 할 때는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L 밸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벡터 C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일반적인 컨스트럭터,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불리겠네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C equal B라고 해놓으면 자 보니까 C도 존재하는 친구고 B도 존재하는 친구. 그러니까 존재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컨스트럭터가 불리냐 어사이먼트가 불리냐가 일단 나뉘어요. 지금 C는 존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컨스트럭터가 필요 없어요. 어사이먼트를 하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무브가 될지 카피가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오른쪽을 보니까 이름이 있는 친구네, L밸류는. 그러니까 카피 어사이먼트가 됩니다. 우리가 보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없던 친구를 만들 거냐, 있던 친구를 업데이트할 거냐에 따라서 컨스트럭터가 불릴 거냐, 어사이먼트가 불릴 거냐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어사이먼트 기호 뒤에 오른쪽에 R 밸류가 있을 거냐, L 밸류가 있을 거냐에 따라 카피를 할 거냐, 무브 할 거냐가 달라지는 거. 그 관계성을 명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좀 C++가 특이한 걸 L 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고의로 무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자, L 밸류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어요. variable A, 뭐 클래스 B 이런 식으로 잘 쓰고 있었는데 특정 시점 이후로 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사실은 쓸 일이 없는 친구한테 이름을 부여해서 메모리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특정 시점에 어떤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콘텐츠를 넘기면 카피로 넘기지 말고 그냥 무브로 넘겨놔도 메모리를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프로그래머가 고의로 L 밸류인데 R 밸류로 바꿔가지고 어사이먼트를 하고 싶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메모리 절약 차원에서. 그럴 때 std move라는 걸 쓰면 갑자기 L 밸류를 R 밸류로 탈바꿈 시켜주는 그런 기이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죠. 똑같이 지금 A를 선언했을 때는 move 컨스트럭터가 불릴 거예요. 근데 B라는 친구를 가지고 자, A에 있는 내용물을 어사이먼트로 가져오고 싶은데 어, 컨스트럭터가 불리지만 카피냐 무브냐를 따졌을 때 무브 컨스트럭터가 불려요. 이 경우에. 왜냐하면 A라는 친구가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얘가 R 밸류로 강제로 좌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R 밸류가 돼서 B의 컨텐츠에 A가 다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A는 이 스테이트먼트 이후로 접속이 불가능해져요. A라는 존재는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나가면. B밖에 못 써요. 그 무브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돼요. 내가 강제 무브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도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뒤에 어사이먼트를 할 때, 이 경우에는 존재하는 친구를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컨스트럭터가 아니라 어사이먼트가 불리겠죠. 근데 이때 또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강제로 R 밸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B에 존재하던 모든 내용물이 C로 옮겨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4개의 줄을 실행할 때랑 아래에 있는 4개의 줄을 실행할 때랑 메모리가 사실 3배 차이가 납니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A도 메모리를 잡고 있고 B도 메모리를 잡고 있고 C도 메모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네 줄을 실행하면 처음에 A가 잡고 있다가 A가 자기 거 반환하고 B만 잡고 있다가 나중에 또 B가 자기 거 반환하고 C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메모리 공간 하나만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당히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제 중요한 건 프로그래머가 명확해야죠. A랑 B를 앞으로 평생 안 쓸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반복했듯이 카피하면 인생이 편안한데 왜 자꾸 이런 쓸데기 없는 거를 해서 이해를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하시면 결국은 성능입니다. 성능.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거죠. 카피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 무브로 해서 메모리를 최대한 아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내가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별 생각 없이 어사이먼트를 했어요. 뭐 난 죄가 없죠. 그냥 어사이먼트를 해서 가져왔으니까. 근데 그 어사이먼트의 결과물이 카피예요. 카피. 대부분 그죠? 카피가 됐다는 것은 갑자기 100만 개 엘리먼트가 메모리를 추가로 더 잡았다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엄청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세상에서는 좀 이런 게 크리티컬할 수 있죠. 베리어블 하나를 카피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스토리지가 엄청나게 모자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좀 심도 있게 봐서 아 이거 기존 거 대비 무브를 해도 괜찮겠다. 무브를 하면 메모리 공간 100만 개를 아끼는 건데 엄청난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좀 예시 코드를 썼거든요. 이런 예시 코드는 꼭 스스로 다 써서 실행까지 해보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무브냐 카피냐를 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다른 종류의 그 어사이먼트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메인 함수에서 보면 S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브 컨스트럭터가 불렸겠죠? 이렇게 하나를 만든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떤 주소를 점유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친절하게 프린트를 한 다음에 뭘 하고 싶냐면 자 벡터의 컨텐츠를 옮기고 싶어요. 어딘가에다 옮기고 싶은 거예요. 혹은 카피를 하거나. 그래서 store by value 하고 벡터를 넘겼어요. 그럼 store by value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받아와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내가 받아온 벡터를 복사해 온다. 그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store by reference라는 게 또 있어요. F reference. 근데 L reference니까 L value의 reference. 이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variable 자체를 가져온 게 아니라 reference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로는 reference가 넘어갔고 여기에 새로 정의하는 local variable은 여전히 똑같이 정의가 돼서 카피가 불리게 돼요. 여기 맨 밑에 보면은 R value reference를 가져왔어요. 지금 보면 세 개가 다 약간씩 다른데 이 미세한 차이를 지금 인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store by value는 자 파라미터도 이렇게 variable로 가져왔어요. variable로 가져오고 오면 이거 우리 원래 하던 거잖아요. 카피해서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value를. call by value 우리가 맨날 하던 거. 그래서 S 벡터에 있던 내용물들이 복사가 돼가지고 A 벡터라는 또 다른 베리어블에 지금 매칭이 되는 거죠. 이 파라미터 자체가. 그래서 이 A 벡터는 이미 카피가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S 벡터랑 내용물이 컨텐츠는 똑같지만 다른 메모리 공간에 카피가 일어난 상황이에요. 지금 A 벡터라는 친구 자체. 그 다음에 L 벡터에다 A 벡터를 넣었잖아요. 그럼 이게 보면은 없던 L 벡터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컨스트럭터가 불릴 거고 근데 A 벡터가 L 밸류니까 L 밸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리겠네요. 그래서 파라미터 정의로 받아오는 과정에서 A 벡터에서 이미 카피가 일어나고 L 벡터 만드는 과정에서 또 카피가 일어나고 투 카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store by L value reference로 가져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여기에 A 벡터를 받아오는데
레퍼런스로 받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S 벡터가 A 벡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카피가 없습니다. 포인터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A 벡터로 넘어올 때는 카피가 없고,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할 때는 똑같이 그냥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리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게 A 밸류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컨스트럭터로 이제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원 카피는 발생을 한다. 어디서 카피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파라미터 헤더 쪽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어사인먼트, 컨스트럭터 부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이 세 번째입니다. R-value 레퍼런스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면 이제 A 벡터를 가져올 때도 레퍼런스로 가져왔기 때문에 카피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R-value 레퍼런스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를 친절하게 이렇게 move로 바꿔가지고 L 벡터로 어사인먼트를 한다. 그러면 L 벡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컨스트럭터가 불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밸류가 R 밸류이기 때문에 move 컨스트럭터가 불려서 카피가 하나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할 때 좀 약간 어이가 없으면서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R 밸류 레퍼런스를 받아온다고 했는데 레퍼런스를 받아왔지만 이름이 생겼잖아요, 사실. 이름이 있으면 반칙이에요. R 밸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R 밸류 레퍼런스를 받아왔다고 했지만 A 벡터라는 친구를 R 밸류처럼 쓰면 안 되고 바로 얘는 지금 이름이 생겨서 지금 L 밸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브로 바꿔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죠.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카피가 전혀 없이 X 벡터의 S 벡터의 내용물이 그대로 그냥 L 벡터로 옮겨가는 상황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미묘하죠. 앰펄샌드를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 갑자기 메모리가 절약이 되기도 하고 막 낭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R-value 레퍼런스로 넘기려면 뭘 또 주의해야 되냐면 S 벡터를 그냥 파라미터로 넘기면서 R-value가 생성되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S 벡터를 파라미터로 넘길 때 여기서도 무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S 벡터가 강제로 R-value로 바뀌면서 파라미터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 지금 store by value 버전도 실행해보고 L reference 버전도 실행해보고 R reference 버전도 실행을 했는데 첫 번째 실행하고 나서도 S 벡터를 내가 쓸 수 있어요, 여전히. 그냥 카피했으니까. 두 번째를 실행한 뒤에도 S 벡터를 여전히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를 실행하고 나서 S 벡터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접근 불가능합니다. 얘는 없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뒤에서 S 벡터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무브를 해가지고 R 밸류로 넘겨야 된다. 그럼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이거 꼭 본인이 실행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요.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아웃풋이 나와요. 처음에 보면은 자, S 벡터가 생겼어요. S 벡터가 생겨서 이쪽이거든요. 이쪽 C 아웃 결과물이에요. S 벡터가 생겼을 때 S 벡터의 포인터는 스택에 존재해요. 스택에 존재하는데 S 벡터의 내용물 1, 2, 3, 4, 5는 힙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힙에 존재해서 지금 메모리 주소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61, FD, B0 뭐 이런 스택 공간이랑 원래 스택에 차곡차곡 쌓였다면 뭐 몇 숫자 한 4, 5 이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커버가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메모리 공간에 지금 벡터의 실제 내용물이 존재하고 있고 S벡터라는 친구가 이 전혀 다른 힙 메모리 공간에 포인터를 알리는 식으로 벡터가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store by value를 실행했을 때는 요 함수에 있는 여기에 C out들이 실행이 되겠죠? 보면 자, A 벡터가
A 벡터가 생겼어요. A 벡터가 생겼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물의 주소를 보는 게 필요해요. A 벡터가 생겼는데 이 내용물의 주소가 S 벡터 내용물의 주소랑 다르네요. 그죠? S 벡터는 2560인데 2560에서 2570인데 A 벡터는 2580에서 2590. 그러니까 별도의 메모리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카피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 밑에 L 밸류도 어디에 있나 보면은 L 밸류도 힙 주소가 달라요. 다른 메모리를 새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카피가 두 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 store by lref 두 번째 있는 펑션에서 cout을 실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펑션의 cout 결과물은 특이하게 a 벡터는 힙 주소를 보니까 s 벡터 주소랑 똑같아요. 카피가 안 일어난 거죠. 무브가 일어난 거죠. 2560에서 2570. S 벡터도 2560에서 2570. 무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L 벡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L 벡터의 주소는 A 벡터 주소랑 달라요. 80에서 90. 이때는 카피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 카피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함수 ref의 cout을 보니까 A 벡터가 무브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불려왔을 때 rvalue 레퍼런스로 받아왔을 때 주소를 보니까 S 벡터랑 똑같네요. 그죠? S 벡터랑 똑같아서 아 이거 카피가 안 일어났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std move를 하고 나서 A 벡터를 다시 한번 출력해 봤어요. 똑같은 A 벡터인데 move assignment를 move constructor를 불리기 전과 후에 지금 이렇게 두 번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A 벡터를 출력을 했는데 내용물이 그지가 됐어요. 그냥 어디서 어딘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A 벡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친구가 됐어요. 스택에 포인터는 존재하는데 그 포인터가 이상한 데 뭔가 갈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다 없어진 상황. 그 무브의 이펙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A 벡터는 사라졌고 이제. 그리고 컨스트럭터 실행의 결과 L 벡터가 탄생했는데 얘 주소를 보니까 원래 있던 A 벡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 카피가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애들을 뺏어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cout이 여기거든요. 메인 함수에 s 벡터 at the end 보니까 std move를 통해서 r 밸류로 바꿔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s 벡터도 갈 길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는 힙 공간에 갈 길을 잃은 상황이에요. 스택에 포인터만 존재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피냐, 누구냐가 이제 주소가 다르냐, 같으냐로 이제 판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보았고, move 이후에는 벡터가 그냥 사라진다. 그래서 더 이상 유의미하게 쓸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본인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보세요. 네, 지서진 학생이 rvalue로 가져오고 밑에서 L 벡터를 A 벡터로 쓰면 store by LREF와 같이 한 번에 카피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 벡터가 아쉽게도 지금 L 밸류가 돼버렸기 때문에 얘를 다시 무브를 안 해주면 std 무브를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네, 그거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 말이 혹시 틀렸으면 꼭 알려주시면 저도 배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 예상은 카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말로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사실 이제 빨간 박스로 매치를 시켜놨으니까 그거를 강의 자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첫 번째 프린트 결과물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S 벡터가 인티저로 2바이트 2 잡고 있다. 이것도 이 숫자도 계산할 수 있으면 뭐 도움 되겠죠?
인티저가 5개짜리니까 주소를 20개를 먹고 있는, 20바이트짜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프린트했고, 네, 주소가 다 다르다.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A 벡터랑 S 벡터는 같은데 L 벡터만 다르다. 그리고 R 레퍼런스로 가게 되면 A 벡터도 S 벡터랑 같고 A 벡터가 무브로 사라졌고 그다음에 L 벡터도 S 벡터랑 같다. 그래서 딱 반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S 벡터는 같다. 사라졌다. 이때 그 std move라는 이 커맨드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move 하는 건 아니다. 그냥 rvalue로 바꾸는 거다. 자꾸 이름에 현혹되면 안 돼요. move라는 그 커맨드가 실제 move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rvalue로 바꿔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move라는 이름으로 뭔가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rvalue 레퍼런스를 토해낸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30분만 쉬었다가 다음 부분 있습니다. 이제 인헤리턴스에 대해서도 한 단계 좀 복잡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카피냐 무브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컨스트럭터랑 어사인먼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했던 개념이고, 네, 이제 그게 다 클래스에 있어요. 어사인먼트든 컨스트럭터든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헤리턴스를 하면 부모랑 자식 간에 실제 뭘 공유하냐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빼고 공유한다. 부모 친구가 내 친구는 아니니까 그 프렌드 공유하지 않고 네, 부모 간에도 비밀이 있어요. 재산을 얼마나 물려줄지 뭘 자녀가 알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프라이빗한 게 부모 간의 비밀이 있다. 그리고 뭐 어사이먼트나 이런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 다 그 특정 클래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이제 숨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컨스트럭터랑 디스트럭터가 상속이 되진 않지만 자녀가 생길 때 자동적으로 콜이 되도록 설계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클래스가 오브젝트가 생길 때 부모 클래스가 먼저 그 컨스트가 불리고 그 다음 자녀 클래스의 컨스트가 불리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뭐 베리어블들을 다 상속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건데 부모 컨스트럭터가 안 불리면 내가 상속한 베리어블들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속한 베리어블들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위해서라도 부모 컨스트럭터는 자동으로 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이닝은 되어 있는데 내가 임의로 막 자녀들이 부모 컨스트럭터를 불러오고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자동으로 콜하고 그런 건 못하지만 자녀 컨스트럭터를 부를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에다가 넣어가지고 부모 컨스트럭터를 실행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체이닝으로 올라가게. 박지영 학생이 store by LRef에서 A 벡터는 S 벡터가 쉘로 카피되어서 온 것이라도 생각해도 되나? 쉘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포인터 자체의 그러니까 스택은 뭐지? A 벡터 포인터랑 S 벡터 포인터는 스택에선 서로 다른 곳이죠. 스택에선 서로 다른데 실제 힙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쉘로우 카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inheritance 포인트. 김범기 학생이 store by RF에서 L 벡터 자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A 벡터랑 달라지는 것은 컨스트럭터로 생성하고 나서 내용물을 옮겼기 때문인가? 잠시만요. 아, 맞네. L 벡터 포인터가 A 벡터와 달라지는 것은 아, 어, 그러니까 박지영 학생하고 사실 비슷한 질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다른 베리어블이 계속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택에서는 달라요. 스택에서는 계속 다른 이름을 가져요. 근데 카피냐 무브냐를 논할 때는 실제 내용물, 힙에 존재하는 내용물을 가지고 논하는 거지 스택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다른 이상 스택에 당연히 다른 것들이 다르게 존재를 해야 하고 다만 얘가 가리키는 힙의 내용물이 같을 거냐 아니면 힙에서도 카피가 일어날 거냐 그거를 제가 주로 차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은 뭐 게시판에 계속 올리셔도 되고 저가 지금 일단 좀 달려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는 못해요. 다음 시간에 같이 다른 거랑 합쳐서 할 거고 일단 오늘 가는 대로는 가봐야 되기 때문에 자, child 클래스가 parent 클래스에서 상속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 public member, protected, private data member 뭐 이런 것들 다 상속한다는 거예요. 상속하고 이제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은 상속을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죠. 뭐, 퍼블릭 멤버 당연히 상속해올 거고, 프로텍트 멤버 상속해올 건데, 프라이빗 멤버 액세스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제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그죠? 상속을 해야 한다는 개념과 액세스가 된다는 개념이 약간 달라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뭐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자기 거고, 왼쪽에 있는 거.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속을 해야 한다는 거는 자녀가 부모의 베리어블들을 나의 메모리 공간에 가져와서 킵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의 메모리 공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게 여기에 지금 드러나 있는데, 자, 베이스 클래스가 있어요. 베이스 클래스에 지금 퍼블릭 A, 뭐, fu, B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뭐, derived 클래스에 뭐, int B가 있고, fu D가 있네요.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퍼블릭이니까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메인 함수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B라는 걸 선언을 하면 이 B라는 오브젝트 안에 int A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서 derived 클래스로 D라는 오브젝트를 새로 정의했더니 중요한 건 뭐 A를 상속했다고 해서 뭐 베이스 오브젝트 안에 있는 것에 뭐 포인터를 날리고 그런 구조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 나만의 메모리 공간에 부모한테 상속해온 A도 있고 나만의 B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을 해오는데 만약에 이 A가 프라이빗이다. 만약에 내가 여기선 지금 퍼블릭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프라이빗이면 이 derived object D 안에 A가 존재하긴 해요. 메모리에 존재하긴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A를 쓰려고 하면 마치 없는 애처럼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종류의 관계가 그리고 상속해 올 때
베리어블들은 직접 내 메모리 공간에 불러 들여와서 쓰는데 펑션들 있잖아요. 뭐 foo, b, foo, d 이런 펑션들은 코드 섹션에 사실 하나씩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상속을 해왔다고 해서 이 derived 클래스, derived 오브젝트 D 안에 뭐 foo b도 있고 foo d도 있고 이런 구현된 코드들이 직접 여기에 카피되는 것이 아니라 코드 섹션에 그 펑션 구현들은 다 있고 derived 클래스 D에서는 foo b가 존재하는 코드 섹션에다 포인터를 날릴 수 있고 foo d가 존재하는 코드 섹션에 포인터를 날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너리턴스가 일어납니다. 펑션은 포인터 날리는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너리턴스를 통해서 뭐 오브젝트를 아무리 많이 생성해도 카피가 일어나고 메모리를 더 먹고 그러진 않아요. 펑션에 대해서. 근데 베리어블들은 오브젝트를 만들면 만들수록 새로운 메모리가 계속 이제 먹어지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예시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컨스트럭터가 이제 부모 자녀들 간에 막 불리는 그런 거를 제가 묘사를 해놨는데 이거 반드시 또 쳐서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주 간단한 구조의 하이라키를 만들었어요. 우리 학내 구성원인데 학부생하고 내 대학원생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학부생하고 대학원생 모두 학생이니까 스튜던트라는 공통점이 있을 거고 스튜던트는 사실 멤버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멤버 클래스를 만든 게 학내 구성원 중에 교직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원이 있을 텐데 다 공통적으로 멤버라는 어떤 특성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제가 뭐 교수 클래스 이런 걸 만들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하이라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멤버에다가 제가 멤버의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부르는 디폴트가 아니라 그 파라미터 안 받는 컨스트럭터를 정의를 할 때 이 컨스트럭터가 불렸는지 안 불렸는지만 알고 싶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트.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가 불리면 멤버가 등장했다라는 프린트가 나오는 거고 이 뒤에 그냥 나이라는 파라미터를 받도록 해서 나이 파라미터가 나오면 이 컨스트럭터가 불렸는지 이 위에 있는 컨스트럭터가 불렸는지 서로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이가 몇인 멤버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서로 메시지가 뭐가 출력됐는지 따라서 어떤 컨스트럭터가 불렸는지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디스트럭터도 정의를 해놨는데 딴 게 아니라 그냥 프린트만 했어요. 그래서 얘가 언제 불렸는지 알고 싶은 스튜던트는 멤버를 상속합니다. 퍼블릭으로 상속하는데 얘도 컨스트럭터는 그냥 단순히 스튜던트가 등장했다. 그다음에 만약 age를 인풋으로 받는 경우에 나이가 몇인 스튜던트가 등장했다. 디스트럭터가 불리면 s가 졸업했다. 스튜던트가 졸업했다. 이렇게 나왔고 언더그레이드 스튜던트, 그레이드 스튜던트 다 스튜던트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차별화만 하기 위해서 S 말고 UGS라고 했어요. 학부생이 등장했다. 나이가 얼마인 학부생이 등장했다. 학부생이 졸업했다. 여기서는 뒤에서는 그 대학원생이 등장했다. 뭐 나이가 얼마인 대학원생이 등장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 졸업했다. 이 정도 이제 차이를 뒀고 여기 보면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가 좀 다른데 제가 이것만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학부생이랑 대학원생이 모두 스튜던트를 상속하는데 컨스트럭터를 좀 다르게 해봤어요. 지금 대학원생은 학생의 컨스트럭터를 좀 미리 불러오는 구조로 설계를 해봤고 학부생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불러오는 구조로 설계를 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뭐죠? 그냥 언더그레이드 스튜던트 A라는 친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넣었으니까 20살이죠. 신입생 보통 20살이니까. 그 다음에 그레이드 스튜던트 B라는 친구를 만들었는데 뭐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을 때 24살이겠죠. 이렇게만 하고 아무것도 전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막 체이닝 효과에 의해서 막 어떤 컨스트럭터가 언제 불리고 이러냐에 따라 프린트 메시지가 막 출력되는 것을 통해 저희가 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 하나 추가했다 정도만 다른 게 있다. 한번 봅시다. 뭐가 다른지. 이게 출력 결과물이에요. 꼭 스스로 해보세요. 자, 출력 결과물을 보니까
처음에 학부생을 20살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알아서 멤버 컨스트럭터가 제일 먼저 콜된대요. 보니까 난 학부생을 만들었는데 멤버 컨스트럭터가 제일 먼저 불렸어요. 근데 파라미터 없는 버전이 불렸어요. 그죠? 에이지를 넣지 않은 버전이 불렸고, 자, 스튜던트 컨스트럭터가 그 다음에 불렸네요. 근데 뭐가 불렸냐면 파라미터 없는 버전이 불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요 부분이 불린 거죠. 20살 학부생이 등장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 스튜던트나 멤버나 다 파라미터 없는 버전의 컨스트럭터가 불렸다. 근데 제가 대학원생을 24살로 만들었을 때는 멤버 컨스트럭터가 불렸고 파라미터 없는 버전이 불린 게 맞는데 그 다음에 좀 신기한 게 스튜던트 컨스트럭터는 파라미터가 있는 버전이 불렸어요. 왜 그렇죠? 제가 여기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에서 내가 넣든 안 넣든 나의 부모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는 불릴 텐데 만약 내가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파라미터 없는 버전의 컨스트럭터가 불릴 거고 내가 만약 파라미터 있는 버전을 따로 부르고 싶으면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 학부생과 대학원생 실행의 차이 정도만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return zero 하면서 메인 함수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그러면 클래스들이 다 없어지겠죠. 프로그램 상에서. 그러면 이제 디스트럭터가 불리게 될 거예요, 자동으로. 보면 디스트럭터는 바텀업 방식으로 불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드 스튜던트, 그 다음에 스튜던트, 그 다음 멤버. 학부생, 스튜던트, 그 다음에 멤버. 자, 이런 식으로 불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언급할 건 자, 지금 우리가 스택에다가 로컬 베리어블을 생성했어요. 보면 스택은 last input, first out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행을 처음 선언한 순서가 학부생부터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레드 스튜던트를 만들었다는 거죠. 디스트럭터는 거꾸로 불렸어요. 그레드 스튜던트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학부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스택 구조도 한번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이거 포인트 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까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가 없으면 노 파라미터 버전이 불린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트릭을 하나만 부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멤버에 파라미터가 없는 버전을 한번 지워봤어요. 컨스트럭터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파라미터 없는 버전의 컨스트럭터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파라미터 없는 버전은 디폴트 컨스트럭터니까 내가 구현 안 해도 알아서 제공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파라미터 있는 버전만 구현을 해놓으면 C++는 아니다. 너가 뭐라도 컨스트럭터를 구현하는 순간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없어진다. 그래서 너가 파라미터 버전을 구현할 거면 파라미터 없는 버전도 따로 만들어야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그레드 스튜던트 쪽에서는 그레드 스튜던트 쪽이 아니라 이 스튜던트 쪽에서 지금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인 멤버의 파라미터 없는 버전의 컨스트럭터를 부르고 싶은데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실행이 안 돼요, 실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에러는 어, 우리가 체이닝은 한 단계의 계층만 위로 갈 수 있지 내가 할아버지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막바로 불러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에 제가 원래 아까 스튜던트라고 써놨는데 여기 멤버를 써는 거예요. 할아버지 컨스트럭터를 부르고 싶은 거죠. 이거는 허용 안 해준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욕심 부리지 말고 올라가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시간이 오버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추얼 펑션이 어떻게 다이나믹 바인딩이 런타임에서 일어나는지 원리를 좀 설명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OOP에 관련된 거 다 끝나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C++가 제공하는 다른 피처들을 좀 더 얘기를 하고 강의는 사실상 이제 거기서 마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교님들이랑 머신러닝 구현을 해볼 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올지가 첫 번째 시간이 될 거고, 두 번째 시간은 뭐 제가 공유 드렸듯이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제가 ETL에 올려드린 비디오를 그게 데이터 사이언스 원리와 응용 강의거든요. 그거를 미리 시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강의를 적절한 시간에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